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요. 윤정혁의 손에는 빠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 끝 305호 문 앞에 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문 너머에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정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정혁은 이 순간까지 오기 위해 아내를 뒤따라왔습니다. 산악회 버스를 미행하고 산행 내내 멀리서 지켜봤죠. 저녁 회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이 호텔로 향하는 모습까지 목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 앞에 서니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정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카드 내역에 찍힌 수상한 결제들, 산악회 일정과 맞지 않는 귀가 시간들, 그리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소문까지. 정혁은 이제 확신했어요. 하지만 확신한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혁은 빠루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너지는 신뢰 앞에서 이성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 문을 부수기로 말이에요. 언니 인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윤정혁은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난 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저녁에 술 한 잔 기울여도 다음날 출근 걱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은 그렇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네 체육센터에서 탁구도 치고 몇몇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도 마시며 나름의 사회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아내 나수희와의 관계였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이 회사 일로 바쁠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수희도 집안일과 자신의 일상으로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정혁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당신은? 저도 별일 없었어요.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보고만 받을 뿐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수희가 말했습니다. 저 산악회 하나 다녀볼까 해요.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운동도 되고. 사실 정혁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수희가 뭔가 취미 활동을 하면 집안 분위기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수희가 산악회에 나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산에 다녀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곤 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희의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톡방 알림을 확인할 때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산행 전날 밤에는 옷을 고르느라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혁은 처음에는 그저 취미가 생겨서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희가 등산복을 고를 때 기능성보다는 디자인을 먼저 따졌거든요. 예쁜 색깔의 모자를 새로 사고 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표정과 각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 사진 잘 찍어주나 봐? 정혁이 무심코 물었을 때 수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가이드분이 잘 찍어주셔요. 그 대답이 왠지 신경 쓰였지만 정혁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내가 밝아진 게 좋은 일 아닌가?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악회 일정이 보통 오후 5시쯤 끝난다고 했는데 수희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자주 8시, 9시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 있었어요. 산악회 사람들이랑 밥 먹고 왔죠. 아, 그랬구나. 정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정혁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수희를 마주쳤습니다. 수희는 샤워를 막 끝낸 상태였는데 휴대폰을 꼭 쥐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잠시 후 통화가 끝났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혁이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수희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고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림을 지우는 것처럼요. 다음 주 수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산악회 회식이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매끄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걸렸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들어와요. 정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수희의 표정과 말투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정혁은 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산악회가 주로 가는 코스는 북한산이나 도봉산 쪽인데 카드 결제 내역에는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라운지 카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산악회 일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그날 밤 정혁은 수희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수희는 잠들면서도 휴대폰을 베개 밑에 깔아두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탁자 위에 놔두고 잤는데 말이죠.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다음 산악회 일정 전날 수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 색깔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가이드분이 새로 왔는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 말끝이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정혁은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인데? 친절하시고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요. 회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수희의 목소리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혁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어요. 정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를 의심하는 게 맞는 건가? 혹시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정혁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희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정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부부 사이의 감정 공백이란 게 이런 건가 정혁은 생각했습니다.
서로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그 빈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정혁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각도를 바꿔가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정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다녀올게요. 수희가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혁은 창문 너머로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손 한번 흔들고 돌아섰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혁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조금만 더 힘이 가해지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균열이었어요. 강병찬은 산악회 전문 전세버스 가이드였습니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그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분위기를 장악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죠. 병찬은 새로운 산악회에 투입될 때마다 회원들을 꼼꼼히 관찰했어요. 누가 돈을 쓸 여유가 있는지, 누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지, 누가 외로워 보이는지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했죠. 이번 산악회에서 병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나수희였습니다. 처음 회비를 거둘 때 수희는 명품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가 차여 있었고 등산복도 최신 제품이었습니다. 병찬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 있는 회원이네. 병찬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수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외모 관리를 꽤 신경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 어딘가에 공허함이 묻어났습니다. 병찬은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런 표정을 가진 사람은 외롭다는 걸요. 병찬은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오를 때 손을 내밀어 부축하고 휴게소에서 쉴 때 물을 챙겨주고 좌석 배치를 할 때 창가 쪽 좋은 자리를 배정해줬습니다. 누님 여기 앉으시면 풍경 잘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수희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가이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찬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산행 중에 쉬는 구간마다 슬쩍 다가와 사진을 찍어줬고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골라줬죠.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는데요. 누님은 사진빨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수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찬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칭찬에 반응한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때부터 병찬은 본격적으로 수희의 자존감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어머, 그런가요? 진심이에요. 저희 누나랑 비슷한 나이신 것 같은데 누님이 훨씬 더 젊으세요. 수희는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산악회 안에서 자신이 주목받는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습니다. 병찬은 수희가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느 날 휴게소에서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수희 씨,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은퇴했어요. 요즘은 집에 주로 계시죠. 그때 수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료함과 아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병찬은 확신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빈틈이 있다고요. 그날 이후 병찬은 조금씩 수위를 높였습니다.
산행 중 쉬는 시간에 수희 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앉았어요. 누님 같은 분을 남편분이 잘 모르시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매력 있으신데 집에만 계시게 한다는 게 아까워요. 병찬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게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수희 스스로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수희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하지 못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산행이 거듭될수록 병찬은 수희만의 리듬을 만들어갔어요. 쉬는 구간마다 수희 곁을 지켰고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수희 쪽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주변 여성 회원들이 병찬에게 관심을 보일수록 수희는 원치 않게 경쟁심을 느꼈어요. 가이드님, 저도 사진 좀 찍어주세요. 다른 회원이 말했을 때 병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하지만 사진을 찍어주고 나서 다시 수희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희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역시 누님이 제일 잘 나와요. 수희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병찬은 공개적으로는 모든 회원에게 친절했지만 은근하게는 수희를 특별 대우했어요. 간식을 나눠줄 때도 수희에게 먼저 건네고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수희가 편한 위치를 우선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수희는 점점 병찬에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병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시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지갑이 열리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희 같은 사람은 외로움을 채워주면 돈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산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병찬은 수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괜찮아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코스 가볼까요? 제가 아는 곳 중에 정말 경치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요? 수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병찬은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이 무너진 건 1박 일정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산악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일정이었어요. 등산을 마치고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찬은 수희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희의 잔을 채워줬습니다. 누님,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즐겁게 보내야죠. 아이고, 벌써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잖아요. 수희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머릿속이 흐릿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병찬의 말들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누님 같은 분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병찬의 말은 수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수희도 일어서려는데 병찬이 조용히 말했어요. 누님, 잠깐만 같이 걸을까요? 바람 좀 쐬고 들어가요. 수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펜션 뒤편의 작은 산책로를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희는 그게 오히려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병찬은 수희 곁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누님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세요?
외롭지 않아요.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사람 마음 읽는 건 좀 하거든요.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찬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병찬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누님, 오늘은 그냥 쉬었다 가요. 제 방에 커피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수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서는 것처럼 수희는 병찬을 따라 객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수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희는 죄책감에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수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정혁이 물었죠. 오늘 어땠어? 수희는 겨우 괜찮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야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병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수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병찬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고 그 말들은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수희는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찬은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누님이랑 있으면 좋은 데서 밥 먹고 싶어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병찬이 카드를 꺼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카드가 안 되네요. 누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현금이 없어서요. 아, 제가 낼게요. 수희는 별 생각 없이 카드를 냈습니다. 병찬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음에 제가 꼭 낼게요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누님, 오늘 제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챙겨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고 금액도 커졌어요. 병찬은 고급 카페, 호텔 라운지, 비싼 레스토랑을 계속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음에 제가 낼게요라는 말만 남겼죠. 수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병찬은 수희에게 계속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누님이 아니면 이런 데 올 생각도 안 해요. 누님이랑 있으면 뭔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수희는 그 말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과 맞바꾸는 거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차 정비소에 맡겼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이번 달 카드값 내느라 현금이 부족해서 잠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수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수희를 올감했습니다. 거절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얼마 필요한데요? 200만 원만 부탁드릴게요. 수희는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병찬은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약속한 다음 달이 와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대신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산악회 내에서도 둘의 관계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산행 중에 둘이 함께 사라지는 시간이 늘었고 몇몇 회원들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수희 자신은 사랑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찬에게 정서와 돈이 동시에 묶여가고 있었어요. 죄책감은 남아 있었지만
그 죄책감이 행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기게 만들었죠. 수희는 집에서 정혁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요. 정혁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을 때 산악회 일정과 전혀 맞지 않는 지역에서의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아니라 강남, 청담 쪽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날짜를 하나하나 대조해 봤어요. 수희가 오늘 산악회 간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정혁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산악회 단체 사진이 잘 안 올라왔어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봐요.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저녁 산악회 SNS를 확인했어요. 단체 사진은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수희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어디에도 수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혁은 사진을 확대해서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분명 수희는 없었어요. 그 말은 수희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혁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희와 누군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직접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물었다가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정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정혁의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혁아, 내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무슨 일인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수희가 다니는 산악회에서 소문이 좀 있다더라. 정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 가이드랑 수희가 너무 붙어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 내가 확실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산악회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수희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식도 있고 해서요. 알겠어. 정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수희가 집을 나서자마자 정혁도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혁은 산악회 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수희가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버스를 지켜봤습니다. 수희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가 수희의 손을 잡아 부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정혁도 차를 몰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갔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쪽 산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혁은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수희가 내렸고 그 옆에 가이드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정혁은 멀리서 일행을 따라갔어요. 중간중간 쉬는 구간마다 수희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걷고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요. 정혁의 가슴 속에서 뭔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친한 사이일 수도 있다고 정혁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일행은 근처 음식점으로 이동했어요. 정혁도 따라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렸죠. 2시간쯤 지나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버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수희와 그 남자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걸어서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수희가 취한 듯 남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정혁은 뒤따라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정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갈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발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정혁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이 3층에서 멈췄습니다. 정혁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305호였습니다. 정혁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무너진 실내 앞에서 정혁은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쿨한 복수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 배신당한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혁은 즉시 난입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이 치솟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내가 더 큰 실수를 하면 모든 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치욕이 결국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정혁은 차 트렁크에 있던 작은 빠르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혁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빠르를 꽉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정혁은 빠르로 문을 강하게 밀어 젖혔습니다. 문틀이 삐걱거리며 손상됐고 큰 소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병찬은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둘 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찬은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혁은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찬을 향해 다가가 어깨를 잡아 밀쳤어요. 병찬이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정혁의 주먹이 병찬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한 대, 두 대. 병찬은 막으려 했지만 정혁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방 안의 물건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수희가 소리치며 정혁을 말렸습니다. 정혁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정혁이 뒤로 돌아서며 손이 휘둘러졌고 그 손이 수희의 뺨을 스쳤습니다. 아! 수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혁은 그 순간 멈춰섰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나는 너희들을... 정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직원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들, 진정하세요. 직원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서진 문, 넘어진 물건들, 그리고 피멍이 든 병찬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정혁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로비로 내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다른 투숙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문 손상과 폭행 건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수희는 그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 남편이 알고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따라온 것 같아요. 우연이요? 경찰이 되물었습니다. 수희의 말이 꼬였어요. 아니, 그게 제 말은 병찬도 거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난입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저를 폭행했어요. 병찬은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정혁 쪽으로 모든 걸 돌리려는 거였죠. 정혁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분노로 순간을 망치면 끝까지 손해보는 건 나라는 거리요. 정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 아내와 저 남자의 관계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카드 내역과 동선이 의심스러워서요. 문은 제가 부쉈습니다. 화가 나서 밀쳤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정혁은 사실관계만 말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어요. 경찰은 호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희와 병찬이 함께 들어오는 장면, 정혁이 뒤따라 들어오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어요. 불륜 사실은 숨기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쌍방 폭행건으로 처리하고 문 손상에 대한 배상 문제는 호텔 측과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찬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맡기만 했는데요. 복도 CCTV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도 저항하시던데요. 일단 조서 작성하고 나중에 추가 조치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정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혁은 폭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혁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상담을 받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계산했어요. 문파손은 배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건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합니다.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적으로 정리하고 살아남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병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준비했죠. 호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수리비로 150만 원을 청구했어요. 정혁은 그 비용을 냈습니다. 자신의 충동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정혁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통쾌하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수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연락만 왔어요. 정혁은 수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해. 이제 대화는 법적으로만 하겠어. 정혁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고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어요. 정혁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정혁은 충동적으로 수희의 짐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퇴거 요구를 문자로 보냈고 수희의 개인 물품은 정리해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공동재산 문제를 대비한 조치였죠. 며칠 뒤 수희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정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보냈어. 더 이상 여기 올 이유가 없어. 당신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이야기 좀 해요. 수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혁은 단호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정혁은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수희는 한참 동안 밖에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다음 날 수희가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실수였어요. 단 한 번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수희의 문자를 전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거니까요. 며칠 뒤 정혁은 수희를 직접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어요. 정혁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수희 앞에 놓았습니다. 카드 내역이야. 산악회 일정과 맞지 않는 결제 기록들이지. 그리고 호텔 CCTV 사본도 있어. 수희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단 한 번이 아니었어. 몇 달 동안 계속됐지. 거짓말하지 마. 정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는 변호사끼리 협의할 거야.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마. 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희가 붙잡으려 했지만 정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편 수희는 병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현실 문제를 직면해야 했거든요. 위자료를 내야 하고 집도 나와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찬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수희의 문자에 병찬은 한참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이혼 문제가 생겼어요. 위자료도 내야 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야죠. 병찬의 답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건 누님 문제 아닌가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병찬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같이 책임져야죠. 누님, 저는 누님한테 결혼하자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누님이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병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병찬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었다는 걸요. 그럼 그동안 제가 쓴 돈은요? 밥값, 차 수리비 다 제가 냈잖아요. 그건 누님이 자발적으로 쓴 거죠.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병찬은 선을 그었습니다. 수희는 무너졌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전화 너머 병찬은 냉정했습니다. 누님, 저도 일을 잃었어요. 산악회에서 잘렸고 다른 데서도 연락 안 와요. 이미 소문 다 퍼졌거든요. 그래도 뭐예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누님도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희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찬의 말대로 그는 일을 잃었습니다. 산악회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불륜 소문이 퍼지자 다른 산악회에서도 그를 꺼렸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빠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요. 병찬은 몇 군데 연락을 돌렸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는 깨끗한 가이드를 원해요. 소문 들었어요. 우리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병찬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더 처참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도 수희를 멀리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희가 불륜을 저질렀대. 남편한테 들켰는데 호텔에서 난리가 났다던데. 사람들은 수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수희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생활비도 막혔습니다. 정혁이 공동계좌를 정리했고 수희는 친정에서 얻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친정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너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니? 수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겠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요. 절박해진 수희는 다시 병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줘요. 돈이 없어요. 당신한테 준 돈이라도 돌려줘요. 병찬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수희는 병찬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병찬 씨, 당신이 집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줘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돌아왔어요. 수희는 돈도 잃고 체면도 잃고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삼중 추락이었어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수희는 혼자 그 추락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혁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미화되지 않았어요. 그도 상처받았고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혼자 술을 마시며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혁은 되돌리기가 아니라 정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상처는 남겠지만 살아는 가야 했으니까요. 이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료 싸움으로 흘러갔습니다. 정혁의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호텔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수희와 병찬의 반복된 동선 기록, 그리고 산악회 회원들의 진술 가능성까지 모두 묶어서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혼인 파탄 책임은 명확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은 이미 정리됐고 남은 건 법적 절차뿐이었습니다. 병찬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병찬은 정혁의 폭행을 더 키우려 했어요. 진단서를 떼고 치료비 영수증을 모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난입해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문도 부수고요. 병찬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혁 측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문 손상과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처벌을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폭행은 사실과 다릅니다. CCTV를 보시면 쌍방간 몸싸움이었음이 명확합니다. 정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CCTV에는 병찬도 정혁을 밀치고 저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원고와 피고인의 배우자 간 불륜 관계가 이 사건의 근본 원인입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정혁은 문 파손에 대한 배상금 150만 원을 호텔에 지불했고 폭행건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병찬 역시 쌍방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혁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대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된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수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저희 측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3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정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외도가 아닙니다. 피고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원고 강병창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 내역이 제시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카페 등 수십 건의 결제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또한 원고 강병찬은
피고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 기타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일탈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안입니다. 원고 강병찬은 피고를 정서적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착취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수희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금전 지출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고의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자극해 금전을 받아낸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는 불륜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수희 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또한 산악회 회원 중 일부가 증인으로 나설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산행 중 자주 따로 행동했고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수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수희에게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까? 수희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혁 측을 바라봤어요. 원고 측 의견은요? 정혁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6개월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습니다. 수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진행됐습니다. 집은 정혁 명의였고 공동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결국 수희가 받을 몫은 위자료를 주고 나면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수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감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한편 병찬도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정혁은 병찬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찬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역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 했어요.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2천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병찬은 빚을 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거절했어요. 결국 대부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희와 병찬은 법정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한때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온데간데였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수희가 복도에서 병찬에게 말했습니다. 병찬은 비웃었어요. 이게 다 내 탓이에요? 누님이 알아서 따라온 거잖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로 갈라졌어요. 불륜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손해였습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관계도 잃었어요. 세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른 건 수희와 병찬이었습니다. 정혁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정혁은 생각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끝이 보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정혁은 후련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남았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고 이제 겨우 출구가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혁은 집으로 돌아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희의 흔적은 이미 모두 치워졌어요. 옷장도 비었고 화장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혁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정혁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희가 남긴 작은 물건들, 함께 찍은 사진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버리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25년이었는데 정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뒤돌아봐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정혁은 자신의 실수도 인정했습니다. 호텔 문을 부수고 폭행한 건 분명 잘못이었어요. 벌금을 낸 것도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정혁은 그 대가를 치렀기에 회복의 과정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며칠 뒤 정혁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정리됐어. 정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술잔을 채워주며 곁에 있어줬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정혁은 솔직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았고 강한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혁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했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정혁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였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한편 수희는 친정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분할로 내고 있었지만 매달 500만 원씩 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은 더 이상 수희를 반기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모임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밤이면 수희는 혼자 울었습니다. 외로움과 인정 욕구가 만든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몸으로 겪고 있었어요. 후회는 늦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수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한때는 산악회에서 주목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차는 더 처참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빚만 늘어났어요. 위자료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산악회 업계에서는 완전히 밀려났어요.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차는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나가야 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받던 대가구나. 병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수희를 이용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버림받는 입장이 됐어요. 인과응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선택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어요. 정혁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꿨고 문득 수희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정혁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끝난 건 끝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을 삼키지만 결국 남는 건 내가 감당할 책임뿐이다. 그날 호텔에서 정혁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문을 부수고 주먹을 휘두르고 모든 걸 파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벌금의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정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정했어요.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를 했다는 걸요.
그 인정이 오히려 정혁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정혁은 책상 서랍을 열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정혁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이었어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정혁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려왔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거였습니다. 정혁은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정혁은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분노, 무너진 신뢰 앞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사연 속 정혁 씨는 분노로 인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반면 외로움과 인정 욕구에 흔들린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죠.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갈 내일을 생각하며 조금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 속 인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인생이었습니다.